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게 된 MBC 강원영동 민규원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다양한 요인 중 질병, 특히 전염병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를 불러온 유럽의 패스트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19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대면과 친밀감을 중시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언택트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또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듯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도 바꿀 텐데요.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김누리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이상세계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여길 살 뿐이에요. 늘 우리가 만나는 세계는 일상이에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를 꿈꾸기가 어려워요. 늘 나는 이런 세상을 꿈꾼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그 상상력 수준의 세계를 늘 꿈꾸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일상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말하자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말이 생긴 것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는 보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바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걸 준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항상 너무나 당연한 일, 또 이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일상적인 일, 또 이것은 그야말로 영원히 지속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게 당연하지도 않고 이게 일상도 아니고 이게 영원히 가진 않을 것 같다.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대한 공포는 인류가 발전하지 않는 거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근원적인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안, 이게 가장 큰 불안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 세계를 잘 이해하고 또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통제를 못해? 이 세계가 어디로 가지? 이런 불안이에요.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 또 우리가 너무나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기반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재난 상황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일종의 재난의 뜻하지 않은 은총일 수 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재난 유토피아라고 불렀어요. 재난 유토피아. 재난이란 말과 유토피아가 잘 안 어울리죠? 그러나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재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전망, 이런 게 열리는 그런 경험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하다고 봐요. 이 재난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중요한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봐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였던가 하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 초기의 대구 경북 사태입니다. 사실 코로나 초기에 대구 경북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죠. 그 상황,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당시에 특히 대구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행동, 그 태도, 그 자세,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 당시에 대구에 집중적으로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도시를 봉쇄해야 될지, 도시를 차단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정부에서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것은 뭐예요? 스스로 이동을 자제하고 사재기도 하지 않고 일체의 패닉도 없었어요. 사실 그 시기에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죠. 다른 나라 대부분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당시에 대구에서 보여준 것은 놀라운 성숙함이에요. 이것에 사실은 가장 놀란 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안에 언제 저런 게 생겼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게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한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숙한 잠재력, 이걸 가지고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밑거름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봐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의문시하지 않았던, 그러나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루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대상을 처음으로 새롭게 보게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번에 보니까 아니, 세계에서 제일 아주 좋은 나라고, 모범적인 나라고, 잘하는 나라고, 또 우리를 구원해줬고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델이고, 이런 미국이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이상하죠? 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우리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심지어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옥으로의 행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유럽에서는 저것은 사실 자유는 굉장히 폭이 넓은 나라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나라, 즉 사회적 지옥이라고 많은 유럽인들이 부르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 나라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던진 경고의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서 거의 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제 대신 확실하게 미국의 민낯을 보여줬죠. 미국을 까놓고 보니까 미국의 70~80%가 제3세계만도 못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배운 거예요. 게다가 의료 체제가 사실상 완전히 붕괴돼 있어서 그 안에서 돈이 없는 자들은 의료의 폐허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선물은 마찬가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의문의 대상이거나 심지어 부정의 대상은 되지 못했던 우리 삶의 토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구조, 경제적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틀이죠.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가 과연 어떤 체제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처음으로, 제가 보기엔 처음으로 성찰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 자본주의란 체제는 상당히 훌륭한 체제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난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두 체제가 경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막 경쟁을 했죠. 거의 한 80년 경쟁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결과도 알고 있죠. 대체로 1990년대에 결판이 났어요. 이 경쟁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붕괴했어요. 유럽에서 특히 동유럽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붕괴한 거 아시죠? 네. 그것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그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잘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인 체제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대단한 비효율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경쟁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체제구나. 이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판별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오늘날의 세계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럽에서는 주로 야수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특히 독일에서는 야수 자본주의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자본주의는 야수와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자유롭게 풀어두면 자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효율적인 체제를 그래도 써야 되겠죠.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사람을 못 잡아먹게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에다 재갈도 물리고 또 고삐도 이렇게 채워가지고 딱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통제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통제한다 하는 것을 바로 사회적이란 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인간을 못 잡아먹게 하려면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시장 경제. 여기서 사회적이란 말이 바로 인간을 못 잡아먹게 하는 통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통제력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인간을 가장 야수적으로 잡아먹는 나라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18년째 자살률이 1위고요. 18년째. 그 중간에 2번 2위였어요. 지금 한국은 24년째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예요. 24년째 지금. 그중에 지금 우리 김용균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동자도 그중에 하나인 거죠. 예? 또 한국인의 노동시간 전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올해 나온 통계를 보니까 독일인들이 1300시간 일해요. 1년에. 한국은 몇 시간 일할 것 같아요? 2000시간이 넘어요. 700시간 더 일을 해요. 700시간 더.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불평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야수자본주의라고 했죠. 여기서 야수라고 하는 말로 뜻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놔두면 야수가 된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것이 뭐겠어요? 바로 실업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업과 불평등. 자유롭게 놔두면 실업과 불평등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그 야수성을 풀기 위해서는 실업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업 문제를? 그렇죠. 실업 문제는 어떤 개인이 잘못해서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게을러서 네가 잠 많이 자서 그래서 실업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업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전가를 해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예?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체제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 혹은 비용이에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그러한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모든 것을 개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생존의 벼랑으로 인간을 몰아놓고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고요. 결국 야수 자본주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비극의 근본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성찰을 이번 기회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번에 중요한 기회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본주의의 문제예요. 자본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자본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그랬죠? 훌륭한 체제예요. 결함이 있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가 자꾸 야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잘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 형태로 야수를 통제하면 자본주의를 잘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는 자전거와 같아서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쓰면 넘어져요. 자전거 어때요? 달리다가 쓰면 그 상태로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넘어지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자전거 자본주의란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쓰면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게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결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쓸 수 없다란 말은 뭐예요? 끝없이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무한 생산, 무한 경쟁이 그래서 자본주의의 속성인 거예요. 무한 생산, 무한 경쟁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과잉 생산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있는 상황에선 이것은 치명적인 결함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과잉 생산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걸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된다는 게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결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에서 무한 생산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바로 생명, 생태계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산이란 건 뭐예요? 모든 생산은 다 자연물, 생태계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 단계 자본주의는 이미 과잉 생산 단계에 넘어와 있다는 말이 뜻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생산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결함, 그것에 의해서 수요가 없는데도 끝없이 생산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 단계 자본주의를 뭐라고 불러요? 더 이상 생산 자본주의가 아니고 소비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물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쓸데없는 물건을 끝없이 소비하는 소비 기계로 인간의 심리를 조작하느냐. 이게 자본주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한국 사회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한국 사회는. 네?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소비 기계로 길들여진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80%가 소비할 때 죄책감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중에 소비할 때 죄책감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소비할 때 죄책감 느끼는 한국인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왜 독일 아이들은 소비할 때 죄책감 느끼겠어요? 늘 소비할 때마다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 얘기를 늘 듣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내가 지금 소비한다는 것은 현재의 나의 욕망을 위해서 미래 생명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소비를 하지 않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3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선물은 전 이 3가지라고 봐요. 예. 다시 말하면 새로운 3가지 인식을 줬다는 거죠. 예. 그것이 뭐겠어요? 그 인식이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준 거고, 두 번째, 우리를 지배해온 미국이라는 거대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견고한 토대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을 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코로나가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준 새로운 인식은 뭐겠어요? 예, 한국 교육은 완전히 잘못된 교육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더 이상 이 세계는 경쟁이라고 하는 논리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코로나가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면 저 아이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고,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이 세계의 기본 원리는 연대와 사랑에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경쟁과 승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소위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쟁 체제 속에서는 이 공동체 자체의 미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코로나가 그냥 우리에게 탁 보여준 거예요. 에? 내 친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구나, 이거 배웠죠? 너무나 큰 배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것이 전적으로 결여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이 횡행되고,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연대의 정신이 결여된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젊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도생.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막 소름이 돋고 젊은 세대에게 너무 미안해요. 우리가 어떻게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 놨으면 젊은 아이들이 각자 도생이란 말을 해요. 예?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죠. 벌써 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사진 2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2주쯤 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 장면이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아마 여기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시위였어요? 어떤 시위? 그리스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는 그러한 수용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 수용소가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15,000명 수용해 놨던 수용인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막사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독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각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1,500명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15,000명 중에서 10분의 1을 우리가 먼저 받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걸 보고 독일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선 겁니다. Regrets collect like old friends, here to relive your darkest moments. I can see no one.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독일 시민들이 지지난 일요일 날 거리로 나왔어요. 그들이 외치는 건 뭐겠어요? 왜 난민을 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왜 째째하게 1,500명 받느냐? 다 받지. 전원 받으라는 거예요. 전원. 15,000명 다 받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써낸 걸 보니까 라거 에바쿠이렌, 수용소를 비워라. Wir haben Platz, 우리는 장소가 충분하다.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멘션비어디게 운터브링웅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인간 존엄에 조응하는 그러한 주거를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인간 존엄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수많은 독일인들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러한 말을 하고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똑같은 시기에 지난 한 달쯤 됐죠? 우리도 상당히 시위가 빈번히 있었죠. 전교 1등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전교 1등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Regrets collect like old friends, here to relive your darkest 전교 1등 moments. 의사들이 나왔어요. 예? 이들의 시위는 뭐예요? 특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특권을. 의사들의 지금 지위라는 게 대체로 3배 내지 5배가 높습니다. 평균 임금에. 그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인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국가적 위급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들이 나온 것보다도 그들이 내세운 성명서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서 A, B, 또 손다형이에요. 찍으라고. 손다형의 귀재들 아니에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손다형 기술자들 아니에요. 얘들이. 전교 1등만 하니까. 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교 1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이게 A예요. B는 뭐예요? 실력은 한참 모자르지만 추첨제에 의해서 공공병원 의사가 된 의사.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둘 중에 누굴 택하겠느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한국 교육은 실패한 게 아니다. 한국 교육은 파탄이다.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파탄이에요, 대파탄.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 교육은 빨아서 쓸 수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올해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첫 해입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 교육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아이들을 한국 교육의 모범생으로 길러내는 이런 교육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두 개의 그림을 제가 보고서 뭉클했다 그랬죠. 독일 아이들이 난민들 전원을 받아야 된다고 시위하는 그 모습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럽죠. 그런데 독일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독일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독일 학교라는 것도 유럽 안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아주 고루한 이러한 학교로 정평이 나 있는 게 독일 학교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학교 다닐 때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거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독일 학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독일 학교였는데 그것을 1968년 68혁명이라는 걸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바꾼 거예요. 독일은 지금 정확하게 새로운 교육이 50년 됐습니다. 1970년부터 교육개혁이 시작돼요. 얼마예요? 70년이니까 2020년 딱 50년이에요. 딱 50년 만에 그렇게 권위주의적이고 고루한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으로 바꾸고 나서 지금 새로운 독일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난민 다 받으라고 시위하는 새로운 독일인들이 자라난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아이들이 자라나야 돼요. 더 이상 저런 극단적인 개인주의자 말고 저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말고 정말로 아이들이 이 세계의 고통과 이 세계의 억압과
서로 연대하고 그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자, 성숙한 세계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크는 걸 보고 싶어요. 한국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을 담보로 사유를 잃었다는 사실에 있어요. 지식 쪼가리들을 좀 아는데 사유하질 않아요. 그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교육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바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경쟁 교육은 안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감하는, 연대하는 이러한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걸 가르쳐 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생태의 중요성이에요. 생태의 중요성. 정말 생태가 중요해요. 이제 특히 여기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이 생태 교육 잘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연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지, 또 자연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또 파괴된 자연을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 그게 인류의 미래가 걸린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 있죠. 이제 우리처럼 나이 든 세대는 적당히 살다 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태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혹시 아세요? 그레타 툰베리 알죠? 환경 예. 관련된 사람. 그렇죠. 환경운동을 잘한 스웨덴의 학생이죠? 맞아요. 예? 그레타 툰베리 같은 이런 아이들이 이제 나온 것, 그것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가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생태계가 살고 이제 한국 안에도 말하자면 생태의식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막 자라나서 더 이상 우리처럼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를 하게 하는 이러한 일은 이제 없어야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네, 저는 지난번에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한번 당신이 교육개혁을 주장한다고 하니 국무총리실에 와서 한번 그 얘기를 해다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어요. 갔더니 그 자리에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 이렇게 다 배석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냐.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어요. 그때 제가 주장한 건 4가지예요. 한국 교육에 있어서 이제 한국 교육을 바꾸기 위해선 4가지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대학의 서열 체제를 없애라. 스카이를 정점으로 하는 그러한 쭉 서열들이 있죠? 이거 없애야 된다. 세 번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네 번째, 고등학교, 특권학교를 없애라. 이렇게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아주 쉽다. 그거 4개만 없애면 한국 교육 문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20분 정도를 초청했어요. 전문가를. 이분들이 막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서로 막 의아해하는 거예요. 누가 저런 놈을 불렀나 이런 분위기예요. 충격을 받았다 이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네. 한국 교육의 현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제안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떤 이상을 꿈꾸는 몽상가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도 전혀 몽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실천되고 있는 일상입니다. 일상. 유럽에서 이 4가지 있는 나라 대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이 4가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학 입학 시험 자체를 안 봅니다. 두 번째, 대학 서열 구조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완전 미국식이죠. 유럽에서 소위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이 어디 있어요? 네? 물론 있었죠, 한때. 특히 프랑스의 어디예요?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 체제가 프랑스에 있었죠. 그러나 68 혁명 때 바로 이러한 체제에 의해서 가장 고통받는 자들 누구예요? 고등학생들이죠.
이들이 결국은 프랑스 파리 거리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몇 달 만에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당시에 파리에서 들고 다녔던 그러한 구호가 뭐예요? 그게 유명한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당시 68년에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엘리트 대학 체제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파리는 1, 2, 4대학으로 해체가 된 거예요. 대학 자체가.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1대학부터 10대학까지로 다 평준화돼 있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선 사실은 그런 엘리트 대학 체제 자체가 이것은 교육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미 판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대학 등록금, 그죠? 대학 등록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 대다수의 나라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때요? 대학 등록금만 없는 게 아니라 생활비도 당연히 국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어느 사회든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 결과의 평등까지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의 평등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겠어요? 교육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모두가 균등하게 기회를 누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것은 말하자면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져서 교육이란 게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그것이 구현된 게 이러한 교육이에요. 한국은 이게 이제부터는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시대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대학 선생이 상당히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무 이상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예, 별로 안 그래요? 예, 안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그렇게 느끼셔도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는 일상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벽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처럼 어떤 이상적인 상황을 그려나가는 또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치명적인 위험 같은 게 있어요. 위험 같은 게.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고 쉽게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사회 변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일수록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그런 방법은 뭐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오늘 날자 학교를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은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아까 68혁명에 대해서 좀 드렸는데요. 이 68혁명기에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상황주의자 그룹이라는 그러한 그룹이에요. 상황주의자. 시츄에이셔니스트라 그래요. 시츄에이셔니스트. 이 상황주의자 그룹은 그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독특해요. 유토피아를 꿈꾸지 마라. 유토피아를 살아라. 지금 여기서. 이런 거예요.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고 지금 여기서 유토피아를 살라는 거예요. 전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한테는 좀 구원 같은 말이에요. 특히 지금 이 날자 학교 같은 데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저는 유토피아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실천 행위라고 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굉장히 오만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또 사람들이 우수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어깨를 걸 능력을 가짐으로써 우수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특히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해보지?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too soon.